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취득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었죠? 맞나요? 네. 자, 오늘은 이제 16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산세 쪽, 자, 간단하게 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재산세. 자, 우리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 등록면허세라면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재산세를 정리하는데, 자, 재산세도 기본적으로 시험지에서는 약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제 빈도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납세무자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 납세 절차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납세무자 쪽하고 납세 절차 쪽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산세라는 세금, 글자 그대로 재산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네요. 자, 그래서 재산세란 어떤 세금을 말하느냐?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이 바로 뭐냐면 재산세예요. 자, 그래서 재산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는 세금이죠. 그것도 언제 가지고 있으면 낸다? 6월 1일. 자, 그래서 6월 1일을 무슨 날이라고 하느냐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이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산세는 납세무가 언제 성립하느냐?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가 성립이 되고, 그것도 어떤 자산에 대해서만? 열거된 자산에 한해서.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도 지방세법에 열거된 것만 과세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판단할 때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느냐면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2번에 과세 대상물 해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재산세는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래놓고 가로 열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딱 5개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무슨 현황에 따라서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자, 잘 보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현행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은 총 5개로 열거돼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토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이 하나 있고, 그리고 건축물이 있고, 그리고 선박이 있고, 그 다음에 항공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개의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재산세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이 5개 재산을 잘 보시게 되면 부동산하고 준부동산 딱 2개죠. 그래서 취득세하고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에도 부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준부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재산세가 훨씬 더 범위가 작아요. 그래서 준부동산 중에서는 선박하고 항공기까지만. 취득세는 이보다 훨씬 더 넓죠? 취득세는 선박, 항공기 외에 뭐가 있었어요? 기계장비도 있었고, 차량도 있었고, 임목도 있었고, 그 다음에 권리 중에요. 광어회가 있었죠. 하지만 재산세는 부동산하고 준부동산 중에서는 딱 2개만 과세가 돼요. 선박하고 항공기까지만. 그래서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차량이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차량은 취득세에서는 과세되지만 재산세 범위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 5개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5개는 취득세하고 범위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라고 이야기하면 취득세에서 뭐라 그랬었느냐? 모든 토지가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용되고 있는 무슨 토지까지요? 사실상의 토지까지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이러한 시설들까지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붕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붕이 없는 것들, 대표적으로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도 다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토지 건축물의 범위에 무엇은 안 들어가느냐면 주택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따로 과세할 거니까. 자, 그래서 주택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주택이라고 하고, 유일하게 주택에 한해서만 뭘 포함해서 과세하느냐면 토지를 포함해서 과세하도록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재산세는 총 과세 대상이 5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토지분, 주택분, 건물분, 선박분, 항공기분. 그래서 부동산은 딱 두 종류로 나누어요. 주택이냐 아니냐. 그래서 주택일 때는 토지 건물 합쳐서 무슨 재산세가 나오고요. 주택분 재산세가 나올 것이고, 주택이 아니면 토지분하고 건물분이 따로따로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 근데 고지서가 건물분 재산세라고 나왔다. 그러면 그건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주택분 재산세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러면 그건 주택으로 본다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고지서는 어떻게 와요?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따로따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건물분하고 토지분이 따로 오는 게 원칙인데, 유일하게 무슨 용도로 이용되는 것에 한해서만,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것에 한해서만 건물분 토지분으로 오지 않고 뭘로 와요? 주택분으로 온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5개가 우리가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지방세는 전부 다 뭐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냐면 물건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 주택은 뭐별로 과세하느냐? 주택별로 과세가 돼요. 물건 하나씩 하나씩. 그 다음에 건축물도 당연히 뭐별로 과세가 되느냐면 건축물별로 과세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선박도 당연히 뭐별로 과세될까요? 선박별로. 항공기도 뭐별로? 항공기별로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물건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유일하게 재산세에서 토지에 한해서만 뭐별로 과세하느냐면 인별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소유자별로 과세한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인세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다. 그게 재산세에서 뭐에 한해서다? 토지에 한해서예요. 그 이유도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인데, 그 중에 우리 주택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네요. 자, 유일하게 부동산 중에서 주택만 뭘 포함해서 과세한다? 토지를 포함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봐야 될 게, 첫 번째가, 그렇다면 그 부수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즉 부수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어디까지를 부수토지로 볼까요? 그냥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수토지로 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 뭐 공동주택은 상관없어요. 공동주택은 토지가 따로 없죠. 대지권으로 해서 들어가 있으니까 단독주택이 문제가 되는데, 단독주택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경계가 육안으로 확인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확인이 안 되면 뭘 보고 따질 수밖에 없느냐? 대장이나 등기부에 면적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걸로 따지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자, 집이 한 채 있는데 어디까지가 이 사람 토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장을 보니까 대장에는 몇 제곱미터라고 돼 있느냐? 예를 들어서 600제곱미터로 나와 있어, 대장에가, 대지가. 그래서 봤더니 건물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50제곱미터의 10배인 500제곱미터까지는 그냥 뭘로 보겠다 이 소리예요? 주택 토지로 보겠다. 그러면 나머지 100제곱미터는 일반 토지로 본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주택 토지로 보는 이 부분하고 이 건물 부분 합쳐서 무슨 세금이 나오고? 주택분 재산세가 나올 것이고, 나머지 초과분인 100제곱미터는 그냥 토지분 재산세가 나옵니다. 이런 구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부수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하면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 두 번째는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자,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그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보고 따지겠습니다. 또 하나는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자, 그때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죠, 건축법상. 근데 왜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해요? 소유자가 한 명이니까. 근데 우리는 등기로 따진다, 사실로 따진다? 사실로 따지죠. 등기만 하나로 나왔을 뿐이지 한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죠. 여러 가구가 독립해서 살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다가구도 뭘로 보느냐면 그냥 다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다세대하고 똑같은 집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근데 재산세에서는 주택은 뭐별로 과세한다? 그렇죠. 주택별로 과세하니까 다가구니까 가구가 여러 개 있는 걸로 봐야죠. 그래서 가구별로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가요. 전체를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 나왔다. 그러면 가구자가 그대로 따라와야 돼요.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즉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이 하나 있는데 자,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이 있더라. 그때 101호가 있고 102호가 있고 또 201호가 있고 202호가 있고 301호가 있더라. 그러면 다가구라면 이걸 단독주택으로 보는 이유가 등기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요. 101호나 102호나 서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죠. 그래서 101호 이걸 한 개의 집으로 보겠다 이야기예요. 또 102호도 한 개의 집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세 계산할 때는 요 전체에다가 세율을 곱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재산세를 계산해 주세요 이야기예요. 그러면 5가구가 살고 있는 집이다. 그러면 5채의 집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구조죠.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별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가구별로. 통째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등기만 구분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구분되는 게 확실하거든요. 서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죠. 우리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니까?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다가구가 나오면 바로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가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나와 있죠. 166페이지에. 166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1가구에 동그라미 치셔야죠.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1구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1가구를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전체를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겸용주택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주택은 주택인데 다른 것과 겸용되어 있는 걸 말하죠. 그래서 하나의 건물 안에 주거 부분과 주거 외읍 부분이 동시에 복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겸용주택이라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주거 부분은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 맞죠? 주거 외읍 부분은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용주택을 가지고 있게 되면 고지서가 몇 장이 와요? 3장이 오죠? 주거 부분은 토지 포함해서 주택분 재산세, 주거 외읍 부분은 건물분, 토지분 따로따로 온다 이야기죠. 자, 근데 딱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1구의 건물로서 그 주거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이 경우에 한해서만 주거 외읍 부분도 뭘로 인정하느냐면 주택으로 봐요. 자, 그래서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보려면 주거 면적이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50% 이상이 돼야지만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보죠? 그때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게 무슨 건물이었을 때 한해서요? 1구, 즉 한 구의 건물이었을 때 한해서다. 그러면 50% 이상이 안 된다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어디 부분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또 이게 만약에 1동의 건물이라면 그때는 50% 여부에 관계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주거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원칙은 무슨 부분만을? 주거 부분만을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보는 게 원칙인데 딱 하나, 전체를 다 주택으로 봐주는 경우가 딱 하나 있다. 그러려면 주거 면적이 50% 이상이 돼야 되고 그게 무슨 건물이어야 된다? 1, 9. 아셨죠? 자, 그때 구하고 동은 구분하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단층짜리 건물은 구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 층짜리 건물은 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한 개 층짜리 건물이 있다. 그 안에 주택도 있고 뭐 상가라든지 토지, 창고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같이 붙어 있다. 요게 무슨 주택이에요? 요게 겸용주택인데 단층짜리 건물이면 이걸 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뭘 따져라? 50% 여부를 따지라고요. 그래서 주택 면적이 50% 이상이면 여기도 그냥 뭘로 보겠다 이 소리예요. 주택으로 봐서 그냥 주택분 재산세 고지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기가 50%가 채 안 된다면 그냥 주택만 주택이고 상가 쪽은 상가로 보라고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때는 뭘 따지는 거예요? 50% 여부를 따지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 3층짜리 건물이 있더라. 근데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이고 3층도 주택이더라. 이렇게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해요? 이걸 동이라고 한다고요. 이때는 50% 여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그러니까 건물은 하나인데 주택 부분이 두 개 층이니까 50% 이상이죠. 그러면 여기도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냥 여기는 주택분 재산세, 여기는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일 때는 50% 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뭐일 때는, 구일 때는 쉽게 말하면 단층짜리냐 여러 층짜리냐 그렇게 따지시면 돼요. 꼭 시험지에 나왔을 때 구냐 동이냐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잘 정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과세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그대로 넘겨서 어디로 넘어오시느냐. 자, 180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이제. 자, 18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제 3절에 납세음자 나와 있죠? 자, 지금부터 해서 우리가 납세음자를 살펴볼 건데, 자, 6월 1일 현재 재산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세금을 내는 게 재산세다. 그렇다면 납세음자는 누굽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 취득세 납세음자 배웠죠? 기억나세요? 안 했어요? 했을걸요? 네, 했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취득세 납세음자 안 했나요? 했을 건데? 안 했나? 자, 그러면 우리 재산세 납세음자가 누구냐? 자, 재산세는 당연히 누가 납세음자예요? 그렇죠. 재산을 가진 사람이 납세음자가 되겠죠? 그래서 재산세 납세음자는 원칙이 누구냐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음자입니다. 아셨죠? 그것도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자, 그래서 재산세 납세음자를 판단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을 가지고 판단하느냐면 6월 1일을 가지고 판단해요. 그래서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가 무조건 1년치 다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음자인데 문제는 그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때가 있죠. 그걸 우리는 무슨 재산이라고 하느냐면 공유재산이라 그래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분으로 나누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분권자라 그래요. 그래서 되게 깔끔해요. 6월 1일 시점에 소유자가 무조건 다 내는데 그때 소유자가 2명이면 어떻게 나누어서 내면 되느냐면 무조건 지분별로 나누어서 내면 돼요. 그래서 지분이 크냐 적냐 이런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전혀 안 따져요. 당신 지분은 당신이 내세요. 내 지분만큼은 내가 낼게요. 이런 구조예요. 완벽하게 더치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재산세는 절대로 한 사람이 몰아서 내주는 경우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납세무가 없느냐? 연대 납세무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대 납세무예요. 그래서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냐면 지분권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분별로 부과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분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분 표시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가느냐면 그냥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3명에서 3대 3대 4로 가지고 있다. 30% 30% 40%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온 세금에 30%는 얘한테 30%는 얘한테 40%는 얘한테 이렇게 가면 돼요. 그냥. 근데 만약에 지분 표시가 없다. 그러면 그냥 3분의 1씩이에요. 4명이면 4분의 1씩이고요. 균등하다는 이야기는 n분의 1로 낸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원칙은 누가 납세음자? 사실상 소유자고 공유재산일 때는요. 지분권자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은 뭐한 것으로 본다? 균등한 것으로 본다. 만약에 지분이 큰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지분이 가장 큰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또는 뭐 연장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단어들이 가끔 시험지에 잘 나와요. 이거 다 틀린 문장. 이 사람들이 내지는 않는다. 그냥 각자 지분별로 내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낸다? 균등하게 내시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대 연대에서 책임지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요 예외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재산세에서 예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탁재산이 있어요. 수탁자 명의로 돼 있는 신탁재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를 납세음자라 하느냐면 수탁자를 납세음자로 합니다. 만약에 위탁자가 납세음자다 그러시면 틀린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신탁재산이 나왔다. 그러면 누가 납세음자? 수탁자, 수탁자. 왜 수탁자를 납세음자로 한다 그랬어요?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요.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탁에서 재산을 맡기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위탁자라 그래요. 재산을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을 수탁자라 그래요. 그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겼습니다. 이걸 신탁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수탁자는 취득세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왜냐면 신탁은 취득세에서 비과세가 돼요. 그래서 취득세를 안 냅니다. 아시겠죠? 자,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은 요 수탁자한테는 재산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죠. 원래 자기 재산인 고유 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위탁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신탁 재산이라 그래요. 그때 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죠. 당연히 재산세는 내야 돼요. 그때 수탁자 고유 재산은 원래 누구 거예요? 수탁자 거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고지서를 보내야 되느냐면 수탁자한테 보내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얘가 문제가 생기죠. 신탁 재산은 누구 재산이라는 거예요? 위탁자 재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고지서를 원래 보내야 되느냐면 위탁자한테 고지서를 보내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갑이라는 위탁자가 있었다. 근데 이 갑이라는 위탁자가 건물하고 토지를 신탁을 했다. 근데 갑이 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재산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압류를 할 건데, 지자체에서 압류를 할 건데, 문제는 압류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체납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지만 압류가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수탁자가 A법인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현재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면 A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수탁자 명의로. 근데 지금 납세음자가 누구였느냐면 갑이죠. 위탁자니까 체납자가 갑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압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체납은 갑이 했는데 명의는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체납자 명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압류를 못해서 징수가 안 돼요. 계속 체납이 밀리죠. 지자체 입장에서는 압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징수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뭐냐. 어차피 명의가 누구 명의니까? 수탁자 명의니까 체납자를 수탁자로만 만들면 압류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위탁자 너한테 고지서 안 보낼 거야. 그냥 수탁자 네가 납세의무자 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순간 체납이 되면 수탁자가 체납자죠. 명의도 수탁자죠.
그러니까 이제는 압류가 가능해졌죠. 그러면 문제는 수탁자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할 리가 없죠. 그냥 고지서만 받는 거예요, 고지서만. 그리고 얘한테 통보를 하겠죠. 네가 신탁해 놓은 재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왔어, 돈 내. 그러면 얘가 안 내면 그냥 얘는 체납만 시키면 돼요. 왜? 결국 누구 재산이 압류가 되는 거예요? 갑의 재산이 압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불편한 게 딱 하나 있어요. 통보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돈을 내지는 않아요. 미쳤냐고. 얘가 자기가 돈을 낼 필요는 없죠. 그냥 통보만 해요. 근데 너한테 고지서가 왔으니까 네가 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못해요. 왜? 얘는 그냥 체납만 시켜버리면 돼요. 알아서 지자체에서 뭐 해가면 되니까. 압류를 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수탁자도 뭐 크게 불편한 건 없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제 뭐가 가능해졌고 압류가 가능해졌으니까 징수가 가능해졌고요. 그러기 위해서 신탁재산은 원래 누구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를 납세음자로 하도록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자, 이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이때 압류는 원래 체납된 재산만 압류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른 재산은 압류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재산까지 압류하면 수탁자 고유 재산도 압류가 된다라는 소리인데, 자, 이것도 지금 누구 명이에요? 수탁자 명이고 이것도 수탁자 명이잖아요. 근데 이거 체납했다고 해서 수탁자 고유 재산까지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원래 체납된 것만 압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 체납된 게 누가 신탁한 거예요? 그런데 갑이 신탁한 것에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까지는 압류가 가능해요. 자, 그래서 우리 신탁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납세의무자가 누구냐? 무조건 수탁자다. 두 번째는 체납된 재산이 속해 있는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 다른 재산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두 가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 의제 납세의무자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수탁자에서 양가로 1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두 번째 줄에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줄 중간 정도부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뭐가 됐다면 체납된 경우에는 두 번째 줄에 무슨 재산만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그 말은 다른 재산은 건들지 마세요, 이 말이죠. 근데 그 뒤에 단서가 붙었어요.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때는 그 다른 재산도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잘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환지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토지를 뭐라고 하느냐면 채비지나 보류지라 그래요. 이때 채비지나 보류지는 누가 납세의무자냐면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예요. 왜 사업시행자인지 아시겠죠? 왜 사업시행자예요? 원래 소유자에게 안 돌려줄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종전 소유자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채비지, 보류지 배우셨죠? 그 채비지나 보류지는 기존 소유자에게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사업비용이나 공공용지에 사용할 거니까 누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네가 내 이 구조예요. 그래서 만약에 틀리게 낼 때는 종전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건 틀린 문장. 종전 소유자가 내지는 않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해서 뭐가 됐느냐면 소유권이 변동이 됐어요. 그 결과로 자, 소유권이 변동이 됐는데 그 결과로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재산세 고지서는 누구한테 보내야 된다? 사실상 소유자한테 보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왠지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건물을 팔았어요.
오늘. 그러면 올해 6월 1일 시점에는 제 거죠. 제 건데 대장에는 여러분들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고지서 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저한테 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매 등의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면 대장상 소유자하고 사실상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대장에는 여러분들 이름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내 거라고요. 그러면 고지서는 공부상한테 여러분들한테 고지서가 가야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누구한테 고지서가 가야 돼요? 사실상 소유자가 고지서가 가야 돼요. 사실상 소유자한테. 아셨죠?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르다. 그때는 누가 납세의무자? 사실상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단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해당 구청에서. 그때 한해서만 누구를 납세의무자라 하느냐. 그때는 사실상 소유자를 모르니까 이때는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경우냐? 신고하지 않았을 때,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단서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달라졌대요. 그 말은 둘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볼펜하고 하얀색 볼펜 색깔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왜 다르다는 걸 아느냐면 두 개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근데 하나만 들고 있어요. 하나만 들고 있으면서 이게 같아요, 달라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사람 중에서 이 사람만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다르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안 쓰겠죠. 그때는 모른다라는 표현을 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둘 다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점을 가지고 따진다? 6월 1일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6월 1일 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매매가. 그래서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한테 토지를 하나 팔았어요. 그러면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근데 토지 대장을 봤더니 아직 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상 소유자하고 실제 소유자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구청 직원은 당연히 누구한테 고지서를 보내는 게 맞다고요? 그렇죠. 을한테 보내는 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뭐 하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구청 직원은 거래된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모른다예요. 다르다가 아니라. 그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누구한테 고지서가 간다? 그렇죠. 갑한테 고지서가 갈 수도 있다 이야기죠. 자,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단서가 붙어야 돼요? 신고하지 아니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법률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칙과 예외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셨죠? 그때 원칙에는 단서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예외는 단서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그 단서가 이거라고요. 그러면 이 말이 없으면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면 신고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신고가 된 거라고요. 된 거라면 달라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만 없으면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사실상 소유자예요. 이 말만 없으면. 근데 무슨 말이 들어가서 신고하지 않았다 이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모른다라고 나오면 그때는 공부상으로 간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개인 명의로 돼 있는 종중재산이 있어요. 자, 개인 명의로 돼 있는 종중재산이 있더라. 그러면 재산세 고지서는 당연히 누구한테 고지서가 가야 돼요? 그렇죠.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한테 고지서가 가야 된다고. 종중한테. 이게 원칙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뭐든 뭐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이 재산이 지금 누구 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종중 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중한테 고지서가 가야 되는데 역시 이 사실을 뭐 하지 않았느냐? 신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게 종중 건지를 몰라요. 모르면은 그냥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겠다고요? 공부상 소유자인 그 개인한테 고지서 보내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예요. 왜? 지금 명의는 누구 명의로 돼 있으니까? 개인 명의로 돼 있으니까 명의 자체는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선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동네 어르신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개인 명의로 돼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개인한테 고지서가 간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정중 거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게 정중 건지 아닌지는 누구만 알아요? 그 개인들만 알죠. 구청에서는 모른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하지 않았으면. 그래요. 신고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 개인한테 고지서 보내는 게 잘못은 아니라고요. 원래는 누구한테 보내야 정상인데 사실상 소유자인 정중한테 보내야 정상인데 안 하면 그 사람한테 보내겠습니다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공부상 소유자가 되려면 무슨 단서가 꼭 붙어야 돼요?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꼭 붙어야 돼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이 개시가 됐어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사실상 소유자예요. 아시겠죠?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죠. 왠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상속이 나오면 왠지 상속인이 나와야 될 것 같은가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은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는 어느 날로 따진다고요? 6월 1일로. 아셨죠? 자, 근데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이걸 뭐 하지 않았느냐? 등기도 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역시 사실상 소유자를 몰라요. 그때는 누가 납세의무자냐면 주된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자, 그래서 소유자가 아닌 주된 상속인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려면 역시 단서가 뭐가 붙어야 돼요? 등기도 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안 해야 돼요. 이 단서가 꼭 붙어야 돼요. 그때 여기서 주된이라는 것은 몇 명을 이야기하느냐? 주된이니까 몇 명을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이때 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예요. 그리고 이 상속 지분이 큰 자가 2명 이상이면 이때는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하느냐면 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지분이 큰 자, 연장자, 이 말은 오직 어디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상속에서요. 절대 공유에서 이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공유 재산일 때는 이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상속일 때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상속일 때만. 그것도 뭐 하지 않았을 때,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예요. 참고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상속이었을 때 취득세에서는 누가 납세의무자냐면 취득세에서는 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그래요. 상속인 각자. 자,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무슨 단서가 나와요? 각자. 이 단어가 나와요. 하지만 재산세에서는 절대 각자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니에요. 재산세는 원칙은요. 누가 납세의무자 돼?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돼. 그걸 뭐 하지 않아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주된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중복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생각을 잘 해보시면 돼요. 생각을. 뭐냐면 우리는 지금 어느 날을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그래요. 6월 1일을 가지고 판단해요. 6월 1일을 가지고. 문제는 6월 1일 날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망 시점하고 6월 1일 시점하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8년도 11월 달에 사망하셨어요. 그러면 2019년도 6월 1일까지 그 상속인들이 등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신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죠. 그러면 등기나 신고한 경우가 많을까요? 안 한 경우가 많을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냥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재산이 상속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 장례 치르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뭐 하실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장례 치르고 그 다음에 뭐 하실 거냐고요? 뭐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산 정리할 거 아니에요? 재산 정리하겠죠?
그래서 이건 뭐 네가 가져가고 이건 뭐 내가 가져가고 아니면 이건 뭐 공동 명의로 한다든지 도저히 안 되면 그냥 팔아가지고 현찰로 그렇게 나눈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하긴 하겠죠? 그랬을 때 언제 등기할 거예요? 아니 법률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법을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을 물어보는 거라고요. 언제 등기할 거예요? 최대한 빨리 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요 등기가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신고를 다 해놨어요. 그 말은 6월 1일 시점에 소유자를 안다는 소리예요?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상속인이. 상속이어도 재산세는 누구한테 고지서가 간다고요? 그래요. 소유자예요. 소유자. 재산세는. 왜냐하면 상속인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소유자. 왜? 대부분은 다 뭐 했을 거니까? 등기를 했거나 신고를 해놨을 거니까 구청에서는 소유자를 안다 모른다? 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가 원칙인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안 했다면 예를 들어서 2019년도 5월 25일 날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장례 치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6월 1일까지는요. 아무 재산 신고 안 들어와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별로 없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외인 거예요. 얘가. 아셨어요? 그래서 모른다면 그 다음은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법정 상속인밖에 없죠. 법정 상속인밖에. 그렇죠? 네. 그때 법정 상속인은 뭘로 판단해요? 가족관계 등록부 보면 나와 있죠. 그때 우리가 상속순위에서 1순위가 누구예요? 2순위는? 그러면 3순위는? 그럼 4순위는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계세요. 1순위가 자녀예요. 2순위가 부모고요. 그러니까 1순위가 직계 비속이고 2순위가 직계 존속이고 배우자는 동순위라 그래요. 같을 동해서. 그래서 1순위자가 있으면 1순위자하고 같이 받아가고요. 2순위자가 있으면 2순위자하고 같이 받아가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1순위이면서 2순위예요. 대신 3순위가 형제 자매거든요. 배우자는 3순위보다는 무조건 우선순위예요. 아셨어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몇 순위자인지가 몇 순위자에 해당하는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참고로 여담이지만 사망하면 병원에서 사망하면 의사가 사망 선고 내리죠. 그때 시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어디까지 알려줘요? 초까지 알려주죠. 그 왜 초까지 알려주는지 아세요? 그 상속 순위 때문에 그래요. 잘 알려줘야 돼요, 그거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갑이라는 분이 계시고 갑의 배우자분이 계시고 갑의 자녀가 있고요. 그 자녀분이 결혼을 해서 배우자분이 계시고 거기에 또 자녀가 있고 이분의 부모가 계시고 이분의 형제가 계신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셨다.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분이 04초에 돌아가시고 이분이 05초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분 사망했을 때 이분 계시죠? 그러니까 재산이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갔는데 이분이 04초에 돌아가시고 이분이 05초에 돌아가셨다. 이분 사망했을 때 이분 안 계시죠? 재산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와요. 잘 죽어야 돼요.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네. 한 5천억이면은요, 조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산이 한 5천억이다. 의사 협박할 만하죠? 네. 자, 그래서 법정 상속인을 봤더니 배우자분이 계시고 자녀가 있어요. 자, 문제는 이분들 중에 누군가는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각자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고지서 몇 장 가야 돼요? 3장 날라가야 돼요. 또 건물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럼 몇 장 날라가요? 또 3장 날라가요. 또 건물이 하나 있어요. 또 3장. 그래서 상속재산이 10개가 있다. 그럼 몇 장 날라가요? 30장 날라가요. 각 3장씩 날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종이값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그냥 몰아서 한 사람에게 보내겠다고요. 종이값 아끼려고.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각자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각자가 아니라 한 사람한테 몰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몰아갈까요? 그 사망하신 분하고 가장 가까운 분한테 몰아가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망하신 분하고 제일 가까운 분, 즉 사망하신 분의 무촌, 촌수가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상속지분이 제일 큰 자죠. 왜냐하면 법정 상속인들은 원래 상속지분이 1대 1대 1이잖아요. 다만 배우자분만 0.5를 더 주죠. 그러니까 이분한테 고지서 다 몰아서 보내겠습니다. 이야기에 왜? 제일 가까우신 분이니까. 근데 상속지분이 큰 자가 2명 이상이다. 이거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배우자분이 안 계신다 그랬어요. 안 계시는 거지 이분이 2분이 아니에요. 제가 오해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분이 2분일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예요. 아셨죠? 안 계시면 나머지 사람 2사람 남았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무조건 지분이 같아요. 그걸 큰 자가 2명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는 제일 큰 애한테 보낸다 이 소리예요. 큰 애한테. 네. 아셨죠? 근데 사망했을 때 이 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상속개실이라고 하거든요. 취득세는 이때 취득한 걸로 봐요. 그래서 취득세는 요때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내셔야 되는데 문제는 사망은 계약에 의해서 승계돼요? 자동 승계요? 그렇죠. 계약에 의해서 승계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무조건 상속인부터 보는 거예요. 법정 상속인부터. 그랬더니 법정 상속인이 지금 3분이 계시죠? 그러면 이분들 중에 누가 취득한 걸로 볼 거냐 이 문제예요. 그냥 다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나 오세요 이야기예요. 3명이 다 손잡고 와도 좋고 한 분만 대표로 오셔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고지서 버리는 세금이에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몇 분이 오시든지 간에 구청에서는 불편할 일이 없는데 재산세는 고지서 보내는 세금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되면 잘못했다가는 고지서가 수십 장, 수백 장이 날아가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한 사람한테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각자가 아니라 무슨 글자를 쓰는 거예요? 주된 자를 쓰는 거예요. 단 뭐하지 않아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아서 몰랐을 때 한해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 부분하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요. 자,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역시 사실상 소유자를 몰라요. 이때는 누구를 납세음자로 하느냐면 사용자를 납세음자로 합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가 납세음자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때는 무슨 단서가 붙어야 돼요?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귀속이. 자, 그래서 재산세는 원래 누가 납세음자예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음자인데 그 소유자를 모를 때, 사실상 소유자를 모르면 공부상 소유자로 가거나 사용자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 이야기예요. 그때 특히 공부상 소유자로 가는 경우하고 사용자로 가는 경우하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공부상 소유자로 가려면 뭘 하지 않았다고 단서가 나와야 돼요? 신고하지 아니하여. 대신 사용자가 나오려면요.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부가 뭐예요? 공부가. 대장이거든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에는 표시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하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았으면 그 대장상 소유자로 가겠다 지금 그 이야기고 문제는 대장도 없어요. 등기도 없어요. 그러면 소유자를 확인할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걸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때는 그냥 뭘로 가겠습니다? 사용자로 갑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건물로 지어놨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냥 내가 집을 지어서 산다거나 가건물로 짓는다거나 또는 무허가 건물에서 그냥 산다거나 이런 식. 근데 아무리 봐도 등기부에도 안 나와 있고 대장에도 안 나와 있다. 그러면은 세금 부과하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부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원칙은 해야죠. 그때 누구한테 부과하느냐? 그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하겠습니다.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사용자가 나오는 경우하고 공부상 소유자가 나오는 경우하고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단서 조항을 잘 보셔야 돼요. 공부상 소유자가 나오려면 무슨 단서가 붙어야 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나오려면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자, 그 다음에 7번째 연부로 취득을 했어요. 그때 연부기간 중에는 누가 납세무자냐면 역시 사실상 소유자인 매도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매도자를 다른 말로 해서 매도 계약자라고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연부로 취득을 했다. 연부가 무슨 말이에요? 할부죠, 할부. 할부로 취득했을 때 연부기간 중이라는 것은 아직 잔금 치렀다, 안 치렀다? 안 치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매도자 재산이에요, 매수자 재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고지서를 보내야 돼요? 그 매도자한테 고지서 보내는 게 맞죠. 맞는데 딱 하나,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로 취득을 했는데 또는 선수금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간 중에 사용료가 무상이라면 이때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매수 계약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받은 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수 계약자를 납세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 매수자예요, 매수자. 어떤 경우냐? 국가 등이 나와야 되고 연부나 선수금이 나와야 되고 무상이 나와야 돼요. 이 세 개가 동시에 나와야 돼요.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매도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자, 매수계약자에 두 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두 개 나와 있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국가의 동그라미, 연부의 동그라미, 무상의 동그라미. 국가, 연부, 무상.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국가, 선수금, 무상. 그러니까 연부라는 말 대신 무슨 말이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선수금이라고 나와도 상관없고. 아셨죠? 그리고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국가, 선수금, 무상. 그리고 무상 바로 뒤에 받은 자의 밑줄. 받은 자가 결국에는 무슨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매수자하고 같은 말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연부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1회 연부금 지급하고 2회 연부금 지급하고 3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마지막 잔금까지 딱 치렀어요. 이게 5년 연부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 내요? 연부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언제 낸다 그랬어요? 매회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취득세 낸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연부 취득에 대해서 과세 표준은요, 연부금액으로 한다.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무슨 금액으로 한다? 연부금액으로 하고 증축, 개수,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했을 때는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과점주주가 됐으면 그 법인의 부동산 등 가액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기억나세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취득 당시 가액은 납세무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국수공판장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됐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그리고 연부취득일 때는 연부금액으로 하는데 그때 연부금액이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약보증금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합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연부면 매매의 일종이잖아요. 연부 매매니까 원래 매매는 언제가 취득일이냐면 잔금일이 취득일이 돼야 돼요. 근데 잔금일까지 갔다가는 5년을 기다려야죠. 못 기다린다. 그래서 연부만큼은 매회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취득세 내라 그랬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뭐 하고 싶어서 그래요? 빨리 걷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매매면 계약하고 중도금, 잔금까지가 2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연부는 최소 2년 이상이거든요. 이건 못 기다린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취득세를 매회 낸다고 해서 소유권도 매회 넘어가요? 아니죠. 소유권은 언제 넘어가요? 그렇죠. 실제 잔금 치러야 넘어가죠. 그러면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누구 소유냐고요? 매도자 소유라는 건데 실제 사용은 누가 해요? 그렇죠. 매수자가 사용을 하겠죠. 매수자가 사용은.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연부기간 중에는 소유자하고 사용자가 달라졌잖아요. 고지서는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그래요. 얘한테 보낸다고. 얘한테. 매도자한테. 얘가 지 돈으로 내든 이 사람한테서 받아서 내든 상관없다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땅을,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을 연부로 사요. 이렇게. 아직 잔금 안 치렀는데 고지서가 여러분들한테 날아가면 기분 좋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지서는 당연히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막상 내가 지금 여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지금 나한테 고지서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한테 고지서가 가야 돼요? 그래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죠? 네. 문제는 얘가 국가였을 때가 문제예요. 매도자가 국가면 비과세가 돼요. 그러면 구청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 땅인 줄 알고 비과세 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연부로 취득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러면 갑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국가 땅이죠. 근데 소유가 국가라고 해서 고지서를 못 보내고 있어요. 비과세니까. 그래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돈을 내고 쓰고 있대요. 사용료를. 그러면은 세금 대신 뭐라도 받았으니까. 사용료라도 받았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것까지 공짜래요. 그러면 너무 많은 혜택 아니냐. 그때는 당신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당신한테 고지서 보내겠습니다. 이야기해요. 이 경우에만.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연부로 취득을 했는데 그 기간 중에 사용료가 뭐였을 때예요? 무상이었을 때만 매수계약자가 납세용자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만약에 이게 국가가 아니라 법인이거나 또는 여기가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라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누가 납세의무자고 사실상 소유자인 매도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누가 납세의무자냐?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시험지에서는 되게 잘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의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특히 우리 공부상 소유자하고 사용자로 가는 경우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셨어요? 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우지 마세요.